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죠. 생활비를 주거나 전세 자금을 보태주거나 결혼할 때 축하금 주는 일까지.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지원이 어느 날 갑자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엔 국세청도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서 단순히 가족끼리 도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 이후 자녀를 계속 지원하게 되는 5, 60대 부모님 세대에게는 이 문제가 남일이 아닙니다. 오늘 노후톡톡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드릴 겁니다. 자녀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면 증여세 대상이 될까? 전세 보증금 2억 원 그냥 줘도 될까? 빌려줬다고 말만 하면 될까?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어떻게 해야 안심하고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은 무엇인지까지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기준부터 차근차근 짚고 가볼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어디까지는 괜찮고 언제부터 세금이 붙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증여세는 자녀가 받는 돈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내게 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도록 공제 기준을 정해두고 있어요. 먼저 자녀가 성인이라면요. 부모님이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엄마 따로 아빠 따로가 아니라 부모 합산해서 5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자녀 한 명당 적용되는 거라 자녀가 2명이라면 각자에게 5천만 원씩 가능합니다. 그럼 미성년 자녀는 어떨까요? 미성년자는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년에 200만 원씩 10년간 준다면 괜찮은 수준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공제 제도도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제도인데요.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그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기존 공제 한도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성인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금액, 시기, 자녀의 상태 이 세 가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요. 성인 자녀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미성년 자녀 10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결혼하거나 출산한 경우 2년 이내 시점이면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이 기준을 잘 기억하시면 불필요한 증여세 걱정 없이 자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녀가 시험 준비 중이라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부모가 매달 생활비로 150만 원씩 3년 동안 보냈어요. 총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주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자녀를 도와주고 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돈이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되었는가? 두 번째, 사회 통념상 납득 가능한 수준이었는가?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국세청에서도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학원비, 고시원비, 교재비, 식비 등으로 매달 사용했다면 이건 자녀의 독립 이전에 부모가 생활을 지원해준 통상적인 범위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경우입니다. 3년치를 한 번에 5천만 원 송금한 경우, 자녀 통장에 들어온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이럴 땐 국세청이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사실상 자산 이전 아니냐고 보고 증여세를 추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지원을 하실 땐 두 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매달 나눠서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 예를 들어 150만 원씩 매달 25일에 보내는 식으로요. 이렇게 해야 계획적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로 인식됩니다. 지출 내역이 확인되도록 자녀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로 쓰도록 하는 것. 고시원비, 학원비, 식비 등 사용처가 확인돼야 정당한 생활비로 인정됩니다. 카드 명세서나 통장 거래 내역이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정리하면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땐
한 번에 목돈으로 주지 말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서 주고 지출 내역이 드러나게 쓰도록 해야 과세 위험 없이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자녀가 취업하면서 독립하게 됐고 부모가 전세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해준 경우입니다. 이건 그냥 빌려준 거다라고 하면 괜찮은 건가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 자녀한테 전세 자금을 주고 나중에 갚아라라고 말만 해놓고 정작 돈을 빌려준 흔적이 없으면 이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이런 걸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해요. 무상대출이 뭐냐면요. 부모가 이자도 안 받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그 이자 안 낸 이득 자체가 자녀에게 혜택이 된 거니까 그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현재 세법에서 말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예요. 예를 들어 2억 원을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세무당국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2억 원 곱하기 4.6%는 연간 약 920만 원의 이자 차익이 생긴 것이다. 이게 자녀가 받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고 그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전세자금 2억 원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이자 이득이 크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그냥 차용증만 써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들 그렇게 하던데요. 정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차용증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 들어가면 이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건지 아니면 말로만 꾸며낸 건지 그걸 아주 꼼꼼하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지키셔야 해요.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세요. 작성 날짜, 이자율, 그리고 언제까지 갚을 건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춘 종이 말고 실제 약정서처럼 쓰셔야 돼요. 둘째,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부모님 계좌로 이자를 송금했다면 이건 아주 강력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입금 내역, 계좌이체 기록 이게 실거래의 핵심이에요. 셋째, 원금도 일부라도 갚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100만 원이라도 갚았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건 실제 거래로 보자 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냥 말로 나중에 갚을게요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요. 자녀 입장에선 부담 없이 전세자금을 쓸 수 있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세금 리스크 없이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런 증빙도 없이 그냥 말로만 빌려준 거다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억 단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부모가 자녀한테 돈 주는 게 거의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우리 집도 해당될까봐 솔직히 좀 불안한데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고요.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수준이면 세무당국에서도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 중인 자녀에게 학원비와 고시원비를 보내줬다든지 아직 수입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로 조금씩 지원해주는 정도라면 사실상 대부분 비과세로 인정되는 사례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문제되는 건가요? 뭘 잘못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이런 패턴입니다. 자녀가 이미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는 상황인데도 부모가 큰 금액을 한 번에 송금한 경우, 혹은 자녀가 목돈을 받았지만 어디에 썼는지 전혀 소명하지 못한 경우, 또 부모가 빌려준 거다라고 말은 했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안 받고 상환도 안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이건 그냥 증여한 거구나라고 판단해서 세금이 붙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줬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왜 갔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그냥 가족끼리 돕는 범위라면 괜찮지만 큰 금액을 증빙 없이 말로만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가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도와주는 건 좋지만 세금까지 함께 줘버리면 안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요.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제도도 있으니까 꼭 시기를 잘 따져서 활용하세요. 둘째, 생활비는 매달 쪼개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큰돈 주는 건 피하시고 자녀가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로 지출하면 나중에 증빙도 훨씬 편해요. 셋째, 전세자금을 빌려줄 땐 무조건 서류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 쓰고 이자 주고받고 원금도 일부라도 상환하면 국세청에서도 실제 거래로 인정해줍니다. 넷째,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무조건 조심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 통념 안에서 그리고 증빙이 가능한 방식이면 충분히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만 잘 챙겨도 괜히 불안해하면서 자녀한테 돈 못 주는 일은 없겠네요. 그럼요. 사전에 요령만 잘 알면 얼마든지 세금 걱정 없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국세청도 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가족 간 거래를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엔 괜찮았는데라는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지금 자녀 지원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후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